고문을 당하면 몸에 온통 상처가 생기고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아냐.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니까 오히려 넋의 고통을 잊게 해주네. 따라서 죽을 때까지 다만 상처의 고통만을 느낄 뿐이지. 고문에 의한 상처로 느끼는 고통이 제일 혹독한 고통은 아닐 테니까. 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소설 119는 피터 박스홀의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에 선정된 함께 악을 행하느니 백치를 선택한 이방인 도스토옙스키의 백치입니다. 그럼 우선 백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하순 20대 후반의 청년 레프 니콜라에비치 무이시킨 공작은 스위스에서 돌아오는 길에 에반친 장군 집을 방문했는데 그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아버지 친구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자주 관절병 발작이 일어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스위스에 있는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에반친 장군 집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에반친 장군은 부인과 결혼 정년기에 세 딸인 알렉산드라, 아델라이다, 아글라야가 있는데 그는 예전엔 무이시킨이 가난하다고 생각해 연락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참 착하고 순진해서 장군은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일자리를 찾고 방을 렌트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에반친 장군이 그의 순수성에 감동되어 그의 필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때 비서가 종이를 내주며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나스타샤, 오늘 올 때 기차 속에서 알게 된 로고진이란 사람한테서 들은 굉장한 미인이 바로 그녀로 파르펜 세묘노비치 로고진은 부자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스타샤에게 반해 많은 선물을 바쳤다가 아버지로부터 쫓겨난 후로는 아버지와 일체 연락을 끊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골 큰어머니 집에 피신해 있는 동안 아버지는 250만 루블이란 막대한 유산을 남긴 채 급사를 한 것으로 집으로 가는 도중에 무이시킨 공작과 기차에서 만난 것입니다. 에반친 장군은 맏딸을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토츠키라는 54세의 부호에게 시집 보내고 싶었지만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나스타샤였는데 나스타샤는 파산한 귀족 출신의 딸이었습니다. 토츠키는 그녀를 의협심에서 양육했고 용모가 뛰어나 온갖 사치를 하도록 했는데 16살 여름 이후 에반친 장군의 영지에와 3개월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4년이 지나간 후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토츠키는 자신의 정부인 나스타샤를 떼어낼 방법을 강구합니다. 나스타샤는 토츠키가 상류 사회의 부인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방해하기 위해 페테르부르크로 달려왔는데 토츠키는 지참금이라도 딸려서 그녀를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그는 장군의 비서인 이볼긴에게 자신의 애인과 결혼을 하면 7만 5천 루블을 주겠다고 권유하고 나스타샤를 사랑하는 로고진은 이볼긴에게 역겨운 협상을 하고 나스타샤에게 100만 루블을 제안합니다. 무이시킨 공작은 우연히 이 모든 비열한 흥정의 증인이 되는데 그는 그녀를 수치와 굴욕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자신이 그녀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나스타샤는 로고진을 선택합니다. 사실 나스타샤도 착한 무이시킨 공작을 사랑하지만 자신이 그에게 걸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로고진과의 관계를 허락한 것으로 무이시킨은 아글라야와 결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편 무이시킨 공작은 에반친 장군의 셋째 딸인 아글라야에게 마음이 끌리면서 우연한 기회에 이볼긴의 집에서 나스타샤를 만나는데 이볼긴의 집안 식구는 모두 나스타샤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다음날 나스타샤 집에서는 만찬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나스타샤의 정신이 팔려 미친 사람처럼 된 로고진이 수십만 루블을 갖고 참석했는데 나스타샤는 의외로 공작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무이시킨은 반년 동안 러시아 여행을 하며 그동안 이모가 남겨준 유산 문제도 해결을 하고 모스크바에서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옵니다. 또한 아글라야도 점점 공작을 사랑하게 되는데 무이시킨이 모스크바에서 돌아왔을 때 아글라야가 공작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나스타샤가 공작과 결혼하겠다고 말합니다. 페테르부르크에서 우연히 로고진과 무이시킨이 만났는데 순간의 분노로 로고진은 무이시킨을 죽이려 하지만 무이시킨은 간질 발작을 일으키고 로고진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무이시킨은 다시 간질과 신경장애 치료를 받게 되고 치료 후 무이시킨 공작은 에반친 장군 가족을 만나 막내딸 아글라야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작은 그녀에게 청혼을 하고 결혼식 준비가 한창일 때 나스타샤가 나타나고 그녀의 출연으로 인해 공작은 자신의 결정에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그는 전 애인을 고르게 됩니다. 무이시키는 나스타샤에게도 결혼을 하자고 하고 그녀도 동의를 하는데 두 사람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와 마차를 타려고 현관에 서 있을 때 군중이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녀는 그 순간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로고진에게로 갔습니다. 나스타샤는 자신으로 인해 공작이 피해를 볼 것이라 여겨 공작을 버린 것인데 무이시키는 페테르부르크의 집을 얻고 거대한 도시에서 로고진과 나스타샤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로고진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서 침실로 안내되었는데 침실 커튼 옆 침대 위에 흰 가운을 덮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로고진 집에는 나스타샤가 죽은 채 하얀 천으로 덮여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로고진은 무이시킨을 죽이려 할 때 썼던 칼로 그녀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무이시킨은 죽은 나스타샤를 보고 소리도 안 지르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로고진과 무이시킨은 시체 옆 식탁에 앉아 밤새도록 평안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침 경찰이 왔을 때 공작은 이미 제 정신이 아니었고 그 누구도 알아보질 못했는데 이 모든 사건이 그의 정신 상태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 백지로 만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로고진은 열병을 앓고 있었고 공작은 흐리멍텅하게 눈빛이 변해서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는 완전한 백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소설 속으로 들어가 백지에서 기억에 오래 남는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을 당하면 몸에 온통 상처가 생기고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다냐.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니까 오히려 넋의 고통을 잊게 해주네. 따라서 죽을 때까지 다만 상처의 고통만을 느낄 뿐이지. 고문에 의한 상처로 느끼는 고통이 제일 혹독한 고통은 아닐 테니까. 살인죄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범죄에 비해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야.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강도가 살인을 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무서운 짓이라고. 밤중에 숲속과 같은 곳에서 강도의 칼에 죽는 사람은 반드시 최후의 순간까지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이야. 그러나 선고가 있으면 이제는 도저히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거기에 바로 무서운 고통이 있는 거야. 어쨌든 인간을 그렇게 다룬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성에게 완전히 홀려버린 인간은 특히 그것이 중년 이상인 경우에는 마치 눈먼 사람같이 되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에 희망을 걸어볼 뿐만 아니라 이성이라는 것을 잃고 비록 솔로몬 못지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철모르는 어린애와 같은 짓을 하는 법이다. 나는 그 길에서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어떤 아낙을 만났어. 그 여인은 아직 젊었는데 아이는 난 지 한 달쯤 밖에 안 된 것 같더군. 바로 그때 아이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준 모양이야. 그러자 여자는 잠옷 근엄한 표정으로 성호를 긋지 않겠나. 아주머니, 왜 그러시죠? 하고 물었지. 그랬더니 그 여자는 아니 왜 그러다니요? 처음으로 아기의 웃는 얼굴을 본 어머니의 기쁨은 죄인이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똑같은 것이니까요. 하고 대답하는 거야. 발작이 일어나기 직전 의식이 남아있는 최후의 순간에 이 한순간을 위해서라면 일생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으리라고 분명한 의식으로 말할 수 있다면 물론 이 한순간은 전생애와 비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동정이야말로 인류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아니 유일한 법칙이니까. 도의에 어긋나지 않는 소심증과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창의성의 결여가 착실한 사무적 인간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 사회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특이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비단 질서를 파괴한다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확실한 사실은 콜럼버스가 행복했던 것은 아메리카를 발견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라고. 틀림없이 그가 행복했던 순간은 신대륙을 발견하기 사흘 전인 승무원들이 절망한 나머지 뱃머리를 유럽 쪽으로 돌리려 했던 바로 그때였으리라.
그때의 문제는 신대륙에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콜럼버스는 실제로 그 신대륙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며 자기가 발견한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죽어간 것이다. 문제는 삶에 있다. 오직 생활에 있을 뿐이다. 끊임없고 영원한 탐구에 있는 것이지 발견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진실한 사상 속에는 도저히 남에게 전달할 수 없는 그 무엇이 항상 남아있게 마련이다. 설사 몇 권의 책을 저술하고 35년에 걸쳐 당신의 사상을 강의했다고 해도 언제나 당신의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영원히 그 속에 머물러 있길 원하는 그 무엇인가는 존재하게 마련이다. 어쩌면 인간이란 자신의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를 그 무엇을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 말이지 돈이 있고 가문도 좋으며 용모도 남만 못하지 않고 교육도 충분히 받았으며 영리하고 인품이 착한 편이면서도 이렇다 할 아무런 재능도 아무런 특색도 없고 어떠한 계력조차도 없고 자기의 사상도 없는 철저하게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람처럼 애석한 존재는 없다. 우습게 보인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서로 용서하게 되고 쉽게 자신을 억제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한 그루의 나무 밑을 지나갈 때 그것을 보고 행복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남과 이야기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을 느낍니다. 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군요. 하지만 의기소침한 사람의 눈에 조차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갓난아이를 보십시오. 저녁노를 보십시오. 자라고 있는 풀 한 포기를 보십시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바라보는 눈들을 보십시오. 무신론, 유신론, 러시아 민족에 대한 믿음, 성찰. 종교적 감정의 본질은 그 어떤 이성적 논리로도 접근할 수 없어. 그 어떤 과실이나 범죄, 그 어떤 무신론도 그걸 붙잡을 수 없지. 그런 것들과는 무언가 달라. 영원히 다를 거야. 거기에는 무신론이 영원히 포착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영원히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라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가장 선명하게 러시아인의 가슴속에서 가장 자주 발견된다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나의 결론이라네. 우리는 신에게 우리 식의 개념을 뒤집어 씌워 신을 지나치게 비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신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면 인간의 능력으로 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기란 어려운 노릇이다. 그렇다면 진짜 신의 의지와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나를 심판할 수 있겠는가? 무신론은 바로 가톨릭 추종자들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러니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무신론은 가톨릭의 허위성과 종교적 무력감의 산물인 것입니다. 사회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가톨릭과 그 교리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라는 것도 그 형제나 다름없는 무신론과 마찬가지로 가톨릭에 대한 회의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가톨릭과 반대되는 정신적 입장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사회주의는 종교가 상실한 정신적인 권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인류가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정신적 갈증을 해소하려 하고 인류 구원을 그리스도가 아닌 폭력을 통해 얻으려 한다는 점은 가톨릭과 별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가 백치라고 불리는 상황은 내가 사전적 정의로부터 예측한 것처럼 그렇게 모욕적이진 않아 보였다. 레이첼입니다. 그럼 제가 작가와 소설에 대한 뒷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치. 이 소설은 도스토예프스키의 5대 장편 소설 중 하나인데 1867년 제네바에서 쓰기 시작해 이후 푸베 밀라노를 거쳐 1869년 1월 17일 피렌체에서 끝낸 소설입니다. 작가의 두 번째 여행 기간으로 1867년 봄 페테르부르크를 떠나면서 러시아 통보에서 선불금을 받고 집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5대 장편 가운데 가장 서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작품으로 그는 완전히 아름다운 인간의 형상을 구현하기를 염원해왔고 그 형상을 백치인 무이시킨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조연급 인물인 네베제프에 의한 묵시록 해석, 로고진 가문에 얽힌 거세파 신도의 그림자 등이
특이한 분위기를 만들고 주인공에게 작자의 지병인 간질 체험이 보태졌습니다. 그 독창적인 줄거리 속에 이 세상에서 무조건 아름다운 인물이 어떤 운명에 처하는지 극히 설득력 있는 필치로 묘사했는데 까미는 시시포스 신화에서 도스토옙스키 문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일상적인 고뇌를 발견할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만큼 이 부조리한 세계에 이토록 가까이에서 이렇게까지 고통을 맛보게 한 소설가는 아마 찾아볼 수 없으리라. 그만큼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은 한번 그 세계 속으로 발을 들이면 작가의 역동적인 재능의 매력에 푹 빠져서 숨이 멎을 듯한 소설적 흥미와 사상적 흥분의 회오리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만 이야기에 동화되기 전에는 도스토옙스키의 지나치게 위대한 예술적 천성으로 인한 특이성 때문에 큰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다행히 백치는 비교적 접근하기 쉽고 친근한 작품입니다. 저자는 이 작품을 통해 평생 동안 그를 쫓아다녔던 새로운 차원의 사회적 화합과 이상을 실현해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과 미와 진실이 존재할 수 없는 사회 여건, 니힐리즘의 팽배로 인한 기존 사회 가치의 무용성과 도덕적 타락 등은 그에게 고통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주인공 무의시킨 공작의 순수한 행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어린아이와 같은 지능을 가진 백치로 간주하게 합니다. 속세의 때가 묻은 어른들과 때묻지 않아 백치로 취급을 받은 무의시킨의 이야기를 통해 저자는 당대 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애소설이면서도 관능적인 데가 없고 고상한 기품이 넘치고 있으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탐구하고 있는 점에 이 작품의 영혼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극적인 것은 주인공인 무의시킨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들어가지만 그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무의시킨에게 예수의 이미지를 부여해 영적 조화를 가진 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평온하고 순진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이방인으로 만들고 배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잘못됨으로 인정해버리려 하는데 이런 모순적인 사회에서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거나 미쳐버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백치는 정통적인 러시아 리얼리즘 스타일로 쓰였고 작가의 도덕적 철학적 견해와 1860년대 그의 문학적 원칙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작품입니다.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의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는 톨스토이, 투르게네프와 더불어 러시아 3대 문호의 한 사람으로 1821년 10월 30일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도스토옙스키라는 성은 나라의 공을 세워 영지와 더불어 수여받은 러시아의 귀족의 성이었으나 출생했을 당시에는 형편없이 몰락해 오히려 잡계급의 처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849년 27세의 비평계의 권위자인 벨린스키를 경탄시킨 처녀작 가난한 사람들을 발표해 일약 러시아 문단의 총화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1849년 페트라시프스키 모임에서 고골에게 보내는 벨린스키의 편지를 낭독했다는 죄명으로 28세의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황제의 특사로 겨우 사형을 면하고 시베리아에서의 4년간 노역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시베리아에서 돌아온 지 7년 만에 죄와 벌을 발표의 명성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감옥 생활 중에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책은 성경이었는데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도스토옙스키는 극우 보수주의자인 슬라브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듬해에는 안나 그리고예브나와 재혼하여 독일, 이탈리아 등의 객지에서 이 성실한 위안자의 따뜻한 사랑 속에 행복한 생활을 보내면서 불후의 명작들을 발표합니다. 아, 내 사랑은 6월에 갓 피어난 붉고 붉은 한 송이 장미꽃. 아, 내 사랑은 아름다운 선율. 곡조에 맞춰 달콤하게 흐르는 가락. 나의 귀여운 소녀여. 당신은 정녕 아름답습니다. 나 이토록 깊이 당신을 사랑하니 바닷물이 다 말라버릴 때까지 한결같이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로버트 번스, 당신에게로 다시.